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과 포기가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내연애였죠. 3년 정도 사귀었고 서로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생겨 결혼에도 꼴이 나였습니다. 신혼 기간만 해도 행복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고 계속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연애할 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참 아쉬웠는데 이제는 헤어질 일 없이 한 집에서 부대 끼고 살고 잠도 같이 자니까 더 좋았었죠. 주변에서 결혼하면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도 하지만 난 결혼해도 안 그런데?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결혼보다 출산에 있더라고요. 출산하기 전 결혼 생활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죠. 출산을 겪어보면 그 뒤로 삶이 급격하게 달라지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출산 후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 쓰는 데에 눈치도 많이 주고 쓰면 승진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분유 먹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출근을 하는 건데도 아이 등원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출근 준비하고 아이까지 준비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아침마다 정말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보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그 외에 아이에 관한 케어는 전부 제 몫이었죠. 아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연락을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저는 반차나 연차 쓰고 어린이집에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이 방학 때에도 제가 연차를 써서 아이를 돌보거나 멀리 친정까지 가서 아이를 맡겨야 했고요. 늘 저 혼자서 발동동이었죠. 게다가 그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하고도 그런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되었어요.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아이 육아에 관한 건 전부 내가 전담해야 되느냐. 당신도 연차 쓰면 되는데 왜 전부 내 책임이 되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집의 가장이고 그런 걸로 회사에서 밉보여서 승진길 막히면 결국 우리 집 전체의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회사에 밉보여도 되고 자기는 안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걸로 남편과도 많이 다퉜지만 결국 그래봤자 아이 케어는 전부 제 몫이었고 회사 일과 아이 일로 지치는 건 저만의 일이었어요.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많이 위해주고 아껴준다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 책임인 양 넘기기만 바쁘더라고요. 아이는 어린이집과 시터의 도움을 받아 아등바등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조금 숨을 돌릴까 했는데 남편은 둘째를 낳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외동이면 너무 외로워한다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첫째 아이도 3살밖에 안 됐고 한창 손 많이 가는데 둘째까지 임신하면 나는 회사를 어떻게 다니느냐고요. 어차피 어린이집도 있고 시터도 쓰잖아. 뭐가 문제야? 낳을 거면 지금 빨리 낳는 게 나아. 우리 좀 편하자고 애를 외롭게 만들 거야? 주변에 보면 다들 동생 낳았잖아. 남편은 첫째만 잘 키우자는 저에게 계속 둘째를 낳자고 강요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담해서 안 키우니까 쉽게 둘째를 가지자는 소리도 나오겠죠.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둘째는 거저 키운다 그러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 저도 점차 첫째를 위해서도 동생은 있는 게 나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둘째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둘째 임신을 하자 회사 사람들의 눈총이 장난 아니었죠. 저렇게 또 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 툭하면 반차에 연차 쓰고 하면 그 일은 누가 떠안으라는 거냐면서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뒷담까지 들어야 했어요. 대책 없이 애만 자꾸 가지냐고. 출산휴가 쓰면 그 일은 또 나눠서 해야 되는데 민폐 아니냐고 하면서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저는 회사에서 민폐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아등바등 일과 육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회사에서 너무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회사에서 뒷담 까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며 마치 남일인 양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사까지 일하고 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아이들을 케어하며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눈치도 너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나름 아등바등 열심히 지켜온 제 커리어가 끊기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육아와 집안일은 몽땅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예 제가 전담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죠. 사회생활하다가 집안에만 있고 아이들만 보려고 하니 힘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는 것도 뿌듯하고 또 회사 다닐 때와 달리 언제든지 바로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안심되고 좋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정서상에도 제가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아이와 저만 보면 훨씬 나은 선택이었겠지만 도리어 남편과의 사이는 몹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남편이 집에 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는 제가 아이들 둘 다 재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둘째 아이가 돌치레를 겪는 바람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간호를 저도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였죠. 아이들이 자고 나면 밀린 집안일도 또 해야 했기에 바로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가 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겠다며 캡슐 커피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커피를 또 먹어? 너무 피곤해서. 캡슐 커피 사놓으면 당신이 다 먹는 것 같아. 별로 싼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벌면서 쓰는 건 물처럼 써, 하여튼. 무심한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돈도 안 벌면서 쓰는 건 물처럼 쓴다뇨.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따지기에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싶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둔 거고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놓고 제가 수입이 없어지자 남편은 저를 점차 밥순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근하게 때로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죠. 집에서 아이들과 논다라는 표현도 잘 썼고요. 게다가 둘째 아이 돌이 지나고부터는 남편은 이제 저보고 다시 일을 구하라며 압박을 시작했어요. 채용 공고를 계속 제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력서 넣어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씀씀이가 크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카드값 줄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 아이들 거 입고 먹는 거에 쓰는 거 말고 제 거는 제대로 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만 보면 카드값 줄이라고 하면서 영수증도 일일이 살펴보며 따져 묻더라고요. 이건 왜 꼭 사야 되느냐, 이건 더 싼 건 없었느냐 하면서요. 신혼 초만 해도, 아니 첫째 아이 키울 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돈 가지고 입대는 스타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그땐 저도 일을 하고 있었다 보니 여유가 없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니 제가 쓰는 것에 엄청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몹시 망설이게 되고 꼭 필요한 걸 사려고 해도 자꾸 싼 것만 찾게 되고요. 여유가 없어지니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압박에 시달리며 다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나 둘째 둘 다 아직 어리기에 어린이집과 함께 시터를 쓰기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구하려고 해도 경력이 한번 단절됐다 보니 결혼 전에 받았던 연봉이나 조건으론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대폭 낮춰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이력서를 넣어보려는 회사들 조건을 보면서 꼴랑 이거 벌 거면 뭐하러 취업하느냐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벌어봤자 결국 시터비로 다 나갈 건데 그럴 거면 뭐하러 남의 손에 맡기냐고요. 저는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저한테 취업 안 할 거냐고 닥달은 하는데 예전과 같은 연봉과 조건으로는 이제 취업이 힘들고 그렇다고 좀 낮은 데 가려고 하니 그런 데는 가지 말라 그러고
그 와중에 돈 쓰는 걸로는 잔소리를 퍼붓고 그래서 그맘때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몹시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저를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싸울 때는 저한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네가 회사 생활을 아냐고! 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남편은 본인이랑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다는 것조차 까먹은 듯 했습니다. 돈으로 압박을 주고 취업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자주 싸우고 뒤에서 눈물도 많이 흘려야 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 갔는데 첫째 아이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엄마 아빠 자주 싸운다고 한 거예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저한테 김서방이랑 자주 싸우냐고 물어보셨고 결국 저는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도 몹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내셨습니다. 네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돌 보고 아등바등할 때 김서방은 옆에서 거둔 것도 없었다며. 그리고 둘째가 짜고 밀어붙인 것도 김서방이고 그래놓고 이제 와선 돈 안 벌어 온다고 그 난리를 쳐? 나 참. 나도 너무 힘들다 엄마. 취업 자리는 마땅치 않고 좀 괜찮은 자리에서 나 안 뽑아주고. 아휴, 엄마라도 너 애 키우는 거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아니야. 거리가 얼만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엄마가 노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바쁘게 일하는데 뭐. 저희 아빠는 옥상 방수공사 하시는 일을 하고 엄마도 조수 겸 사무실도 보시면서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엄마 아빠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 저 도와주고 하실 수는 없었죠. 게다가 사는 곳도 꽤 멀고요. 저는 엄마 아빠께 괜히 속상함만 드렸구나 싶어서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여전히 갈등 상태였고 저는 결혼 생활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늘 싸움은 남편이 만들었죠. 저를 무시하고 능력 없는 저 때문에 자기만 등골이 휜다는 식으로 시비를 살살 걸었으니까요. 남편의 18번은 죽어라 이래서 생활비로 다 쓰고 자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신세한탄을 해댔습니다. 처자식 앞에서 저게 할 소린가요? 그렇게 치면 저도 멀쩡히 능력 인정 받으면서 잘 다니던 회사 떠밀리듯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과 제 사이에 골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었죠. 남편은 저 보기 싫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고요. 저는 한숨과 눈물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보고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어요. 평일이다 보니 남편 없이 저랑 아이들만 함께 친정에 갔죠.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은 놀라웠어요. 부모님은 신도시 쪽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었는데요. 원래는 부모님이 이사를 갈 생각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아빠 하는 일 때문에 이사는 좀 무리 같다고 하셔서 전세를 줬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신도시가 주변도 그렇고 몇 년 동안 발전이 엄청 되면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창 부동산 호재이기도 했었고요.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시세가 너무 괜찮다 보니 결국 부모님도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시세 차익 중 2억 정도는 따로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 결국 돈 때문에 김서방하고 많이 싸운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 돈으로 대출 있는 것도 좀 정리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시라 했는데 엄마 아빠는 자식이라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며 주시겠다고 김서방이랑 얘기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잘 사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걱정만 끼쳐드리는데 싶어서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 좀 가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남편에게도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부모님이 2억이나 주시면 남편도 더 이상 저한테 돈 벌어 오라고 쪼우지는 않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타고 다니던 차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는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차를 아예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축통장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저축통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죠. 내 식구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까지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돈 한 푼 모아둔 게 없다고? 그게 말이야? 당신 월급에서 내 식구 생활비 쓰고 거기에 대출금까지 갚는데 모을 돈이 어딨어.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있는 대로 쓰더군요. 너 완전 살림을 개판으로 하는구나. 뭐라고? 돈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나는 뼈 빠지게 개고생해서 일했는데 저축해 놓은 거 하나 없다고? 당신도 카드 결제 내역이며 영수증 다 하긴 하니까 알겠지만 다 필요한데 썼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당신 월급으로 내 식구 쓰는 것도 빠듯하다고. 내가 엄한데 썼어? 나 사치 부리는데 쓴 게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내가 진짜 눈물이 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다 네가 쓴 거네? 뭐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뒷목이 확 뻣뻣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썼다고 저러나 싶었죠. 하도 카드값 줄여라고 하고 툭하면 지출 내역 검사까지 하니까 저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못 사 먹었습니다. 제 옷은 거의 안 샀고요. 퇴사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쓴 게 거의 없는데 자기는 벌고 제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 월급으로 생활비에 아이들 필요한 거 쓰고 대출금 갚고 제 나름대로 아등바등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월급 제가 다 쓴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억울하고 기막히더군요. 계산 다 해봐. 당신 월급으로 돈이 남는지? 그럼 네가 일을 구하던가. 말만 구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넣은 이력서만 해도 10통이 넘어. 경력 단절됐고 애 키우는 아줌마가 죄 취업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좀 더 노력해야지. 돈도 그래.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월급이 얼만데 그걸로 돈을 한 푼도 안 모았다는 게 말이 돼? 혹시 친정으로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화장대 위에 있던 각 티슈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해? 두 분 다 집 있고 아직도 일하시고 부족함 하나도 없으셔. 근데 친정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건데?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살림 꾸려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뭐? 진짜 막 가자는 거지? 남편도 화가 난다고 화장대 위에 제 로션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바람에 밖에 있던 첫째 아이 울면서 들어오고요. 저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 남편은 네가 살림을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집에서 놀고 먹은 주제에. 그러고 겉옷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놀라서 우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이들 잠까지 재워놓고 거실로 나와 멍하게 있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마치 식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열심히 살림하고 대출 갚고 어쩔 땐 부족할 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남편은 저를 식충이 취급이나 하고 아이들에겐 못 보일 걸 보이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만 끝내자고요. 남편은 답이 없었는데 다음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요. 자기도 저같이 성격도 안 좋고 경제관념도 없고 무능력한 여자랑은 더 못 살겠답니다. 물론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내뱉긴 했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아빠 없이 크는 건데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게 아이들 정서에는 더 안 좋다 싶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맘때 남편과 제가 하도 싸우니까 첫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갈라서자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은 건사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그전부터 저랑 이혼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얼씨구나 기다렸다는 듯 이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협의 이혼으로 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은 저보고 가져가도 된답니다.
저는 양육비를 요구했는데 남편은 턱없이 적은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전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지 새끼들 기르는 돈인데 그마저도 아까워서 어떻게든 깎으려고 한다는 게요. 저렇게 자기가 버는 돈이 아깝고 귀한 사람이면 뭐하러 결혼했을까, 뭐하러 둘째까지 낳자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하기로 결정했으나 양육비 문제로 입씨름을 할 때였어요. 저는 조만간 내려가 부모님께도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혹시 술 한잔 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비싼 와인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전까진 이혼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살아도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술을 한잔하는데 남편이 평소와 달리 엄청 다정하게 구는 겁니다. 자기도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너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나도 현실이 갑갑하고 힘드니까 좀 홧김에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것도 있어. 미안해. 진심은 아니었어. 갑자기 왜 이래? 홧김에 이혼 얘기 오가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애들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저는 남편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전까진 오히려 남편이 더 확고하게 이혼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반성을 했다고? 무슨 반성? 당신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노력한 거 내가 잘 알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너무나 힘든 것만 생각한 것 같아. 나름 열심히 회사 생활했는데 따로 모아둔 게 없다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진짜 당신이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야. 남편은 그러더니 불쑥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당신 편한 대로 해. 취업하고 싶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집에 좀 더 있어도 되고 이제 무조건 연봉 높은 데로 가라고 안 쪼을게.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내가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긴 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이혼 준비했던 거 당신이야. 애들 양육비 문제만 아니었음 우리 벌써 가서 도장 찍었다고. 뭘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준비를 했냐. 그냥 자존심 싸움인 거지 뭐. 내가 다 미안하다니까. 화 풀어. 당신 고생한 것도 몰라주고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일단 남편이 꽉 잡고 있는 손을 뺐습니다. 이 인간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왜 이러나 싶었죠. 남편 말만 들어보면 홧김에 이혼 얘기 오갔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그건데 남편이 구구절절 말을 함에도 별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꿍꿍일까 싶었죠. 그동안 저 집에 있다고 줄기차게 무시했고 돈 안 벌어온다고 식충이 취급한 것도 맞으면서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자기 생각이 틀렸다 잘못했다 하면 그걸 어떻게 믿나요? 저는 남편이 진짜 이혼한다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서 저러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오셨거든요. 너 아직 김서방이랑 돈 얘기 안 했더라?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했던 얘기. 안 했어. 할 필요도 없어졌고. 근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너가 그러고 올라가서 통 연락이 없길래 며칠 전에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했어. 너한테 얘기 들었느냐고. 우리가 집 한 돈에서 2억 정도 준다고 했었다고. 엄마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소희랑 너무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라. 애들이 불안해한다 그랬지. 김서방이 얘기 안 해? 내가 전화했다고.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돈 준다니 그 사람이 뭐래?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고. 앞으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다면서 돈 주신다고 한 거 고맙다고. 그걸로 대출 갚는다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였구만. 어쩐지 하루아침에. 왜 그래?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엄마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으로 돈 빼돌린 거 아니냐 소리까지 해서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 오간다고. 이혼은 결정됐는데 양육비 문제만 남았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혼하지 말자느니 잘하겠다느니 그러길래 하루아침에 왜 이러나 했는데 결국 엄마한테 돈 받는다는 소리 들어서 그런 거였다고. 제 얘기에 엄마도 엄청 화가 나셨어요. 엄마랑 통화할 때만 해도 이혼이니 뭐니 전혀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식충이처럼 있는 마누라 마음에 안 들어서 잘 됐다 싶어 이혼하려 했는데 처가에서 2억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 하니까 웬 떡이냐 싶어서 저한테 잘못했다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반성은 무슨 반성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께 사실 이혼에 대해선 오래 고민했고 진짜 갈라서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잘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기분이 풀어진 줄 아는지 저녁엔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 어쩌자 문자를 보내는데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 가서 이혼 서류 받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저는 바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양육비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하자고요. 애한테 줄 돈 아까워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쓰는데 그냥 돈 줄 필요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고. 다만 애들 크면 이 얘기는 다 할 거고 또 양육비도 안 주는 대신 아빠로서 권리도 없는 줄 알라고요. 남편은 이혼 얘기 없던 걸로 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었고 당신 혼자 착각한 거 아니냐고 처음 얘기처럼 이혼 서류 접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애들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애들 생각 안 해?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양육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바득바득 우겨? 진짜 애들 생각하는 거 맞냐고.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 딴에는 애들한테 다 안 쓰고 당신한테도 좀 쓰이는 건가 싶어서 아까워서 그랬어.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양육비 많이 주면 그걸 제가 쓸까봐 그랬답니다. 준다 해도 뭐 얼마나 준다고요? 진짜 끝까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떨어질 정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하겠다. 내 결심은 변함없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이럴 거야? 처가에서 2억 준다고 했다며. 그런 말은 나한테 싹 입 닫고 안 했지? 나한테 얘기 안 한 이유가 뭔데? 애초에 당신이 먼저 이혼 생각했던 거 아니냐고. 왜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당신이 나한테 그러더라. 월급 꽁쳐서 친정으로 빼돌렸냐고. 당신은 대놓고 나도 우리 부모님도 모욕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던 걸 얘기해야 돼? 아니 그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 알면 그만하고 이혼하자. 막말로 엄마한테 전화 받기 전까진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혼하자고 준비했잖아. 소희야 이러지 말자. 우리 돈 때문에 싸운 거잖아. 돈만 여유 있으면 우리 싸울 이유 없어. 아니,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 집에서 애 키우는 나 식충이 취급하고 영수증 확인하고 돈 안 벌어온다고 무능력하니 어쩌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했을 때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 나는 그런 말 듣고 참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럴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라고 결혼하고 부부의 연도 맺은 거 아니야? 근데 당신 하는 거 보면 내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뒤도 안 보고 나 팽할 사람이야, 당신은. 제 말에 남편도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2억 생겼다고 너 뭐나 된 줄 알아? 그걸로 아파트 하나 못 구해. 상관없어. 나 엄마 아빠가 2억 안 준다고 해도 어차피 당신이랑은 정 떨어져서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다 하니 내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된 거지. 2억이 있든 없든 난 당신하고 못 살거든. 저는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당신 거 작성해서 접수해. 안 하면 그냥 이혼 소송 진행할 거고.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고 돌고 돌아 결국은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도 저는 필요 없다 했는데도 끝까지 보낸다고 그래서 그럼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고요. 자식들한테 별로 애정도 없었으면서 그래도 아빠라고 아예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싫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저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은 작긴 하지만 워킹맘인 제 사정도 많이 봐주시고 일도 어렵지 않은 편이라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이랑 복닥거리며 사니까 좋다고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살자고 하셨고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보니 주신다고 했던 돈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잘 갖고 있으라 하셔서 따로 챙겨두었어요.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저도 부모님 신세 그만지고 따로 독립해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그때 요긴하게 쓸 생각이에요. 분명 합의해서 아이도 낳고 일도 그만둔 건데 제가 돈을 안 벌어오자 바로 저를 무시하고 식충이 취급했던 전 남편. 본인 힘든 것만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남자랑 끝을 낸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이들도 아빠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을 테고요. 하지만 이혼을 택했던 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졌다고 바로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남편으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살겠나요? 차라리 저 혼자 힘으로 아이들 키우고 씩씩하게 사랑하는 게 훨씬 낫죠. 부모님께도 아이에게도 더욱 잘하면서 그리고 제 마음도 잘 돌보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들 하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같은 목표를 두고 으쌰으쌰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놈의 돈 때문에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특히 한 푼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남편 때문에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사람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나요? 원래 성격이 저러니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생각하며 애써 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정말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인해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참았던 그 서운함과 불합리함이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고요? 바로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끼 산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세요. 다행히 친정집은 자가이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도 조금 있으셔서 저희 엄마는 엄청 풍족한 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노후 자금도 있으시고요. 엄마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엄마께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살림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새로 살 때도 보태주셨고 또 저나 저희 아이에게도 적지 않은 용돈을 종종 챙겨주셨거든요. 게다가 저는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아무런 불평 없이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게 저희 엄마는 늘 죄송하고도 한없이 고마운 존재시죠. 해드린 건 제대로 없으면서도 늘 도움만 받으니까요. 사실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어주시고 또 아이도 자주 봐주시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편이고 저도 엄마 얼굴도 뵐 겸 반찬이라도 얻어올 겸 해서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꼭 들르는데요. 이상하게도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는 거의 가질 않는 겁니다.
초반에 몇 번은 같이 가자고 물어봐도 주말에 겨우 이틀 쉬는데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영 안 좋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의 빠지는 거죠. 사실 남편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이 일하는 데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다 제 전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회사가 쓰레기라서 너무 부려먹고 그만두고 싶다 등등 맨날 하소연하면서 힘들다는 타령을 하며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궁시렁거리고 힘들다는데 구태여 친정에 데리고 갈 마음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을 때면 아주 당연하게 저랑 아이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아빠 살아계실 땐 명절이나 생신 때 꼬박꼬박 찾아뵙던 남편이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남으시니 정말 발길을 뚝 끊다시피 하더라고요. 홀로 남으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바빠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애써 넘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보통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면요. 식사비는 거의 대부분 엄마가 내시거나 저희 오빠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오빠는 작은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사는 형편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오빠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빠듯하게 사는 걸 알기에 오빠가 늘 선뜻 먼저 계산하곤 했던 거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매번 엄마나 오빠한테 얻어먹기만 하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작정하고 제가 크게 한턱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친정엄마 생신이기도 했고요. 엄마랑 오빠, 새언니, 조카, 저와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서 엄마가 평소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왔는데 3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또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낸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 그러면 반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됐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제가 그 정도도 못 내겠나요? 저도 엄연히 따박따박 돈 버는 직장인이고 이 정도 쓸 돈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분 좋게 카드를 긁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몸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묻는 거예요. 당신 맛있는 냄새 나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오늘 엄마 생신이라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한정식 먹고 왔어.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계산은 누가 했는데? 형님이? 아니, 오늘은 내가 냈어. 엄마 생신이고 매번 얻어먹는데 나도 한번 사야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 표정이 확 굳는 겁니다. 당신이 냈다고? 얼마나 나왔는데? 한 30 정도 나왔어.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눈이 정말 쌍심지가 켜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30만 원? 그걸 당신이 다 냈다고? 제정신이야? 왜 그걸 당신이 내?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라는데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친정 식구들한테 허구한 날 얻어먹고 도움받다가 밥 한 번 산 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요? 저야말로 황당했죠.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 생신이라서 내가 한번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놀라고 화낼 일이야?
당신 돈 많아? 돈이 썩어 넘쳐나? 그리고 왜 그런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야?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금액이 300만 원도 아니고 또 남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서 30만 원 썼다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너무 기막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제 남편이 평소에 동전 한 푼도 아까워하는 엄청난 짠돌이 같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시댁에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차라리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짠돌이같이 굴었으면 이해나 하지. 시댁에는 세상 배포 큰 것처럼 굴거든요. 시댁에 가면요. 그게 외식이든 명절 음식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저희 집 카드로 계산합니다. 시댁에는 아직 결혼 안 한 30대 후반의 신우가 하나 있는데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남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놉니다. 그런데 신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라도 데려오는 날에는 아주 당연하게 저희가 더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계산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먼저 내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아주 당연하게 저희 부부가 내는 줄 아세요. 남편도 아주 당연하게 늘 본인이 계산하고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지만 저 그런 걸로 단 한 번도 별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요. 반면 저희 친정집에 갔다가 식사비가 나와도 남편 지갑이 열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엄마가 계산하시거나 오빠가 계산할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남편은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먼저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 친정집에서는 온갖 도움은 다 받고 줄창 얻어먹기만 했는데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남편은 저렇게 정색하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빈정이 상하다 못해 화가 나서 따졌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30만 원, 40만 원이 나와도 군소리 한 번 없이 당연하게 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내가 30만 원 쓴 건 그렇게 아깝고 화낼 일이야? 누가 돈 쓰는 게 문제래? 내가 언제 돈 아깝다고 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의도 없이 당신 멋대로 그렇게 큰 돈을 쓴 게 문제라는 거잖아.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당신 아가씨가 뭐 해달라, 뭐 사달라 할 때는 나한테 상의 한 번이라도 하고 돈 줬어?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는 돈이면 나한테 먼저 말하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논리대로라면. 남편에게 시댁에서 돈 낼 때 저한테 물어봤냐고 따지니 그건 당신도 같이 있는 자리였고 이미 서로 협의가 된 거잖아.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모님이고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거고. 이건 경우가 다르지. 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기한테 말 안 하고 큰 돈을 쓴 게 기분이 너무 나쁘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 몰래 친정에 돈을 얼마나 더 써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 웬만해서는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고 삭히고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 다 했어? 나 몰래 돈을 써왔는지 어떻게 아냐고. 똑같이 맞벌이하고 나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내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당신 허락까지 맡아가면서 써야 하는데? 금액이 크잖아. 30만 원이 애 이름이야? 시댁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만 사드렸잖아. 당신 시댁에서 뭐 살 때
이거 우리가 내도 되느냐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 있어? 당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어버이날 때 그때마다 나가는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야? 우리 집 가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내가 장남인데. 그럼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당신이 장남이면 당신 개인 돈으로 당신 부모님 챙겨. 왜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그렇게 턱턱 내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 아버님보다 돈이 더 많고 남아돌아? 아니, 장모님은 그래도 재산도 있으시고 형님도 사업 잘 돼서 여유가 있잖아. 우리 집이랑 같아? 그래서 당신 말은 시댁에는 우리가 당연히 돈을 펑펑 써야 되고 우리 친정집 가면 무조건 얻어먹기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당신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한테 말을 하고 썼어야 된다는 거잖아.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사실은 처가에 돈 쓴 게 아까워서 그런 거면서 남편은 본인 불리하니까 제가 말 안 하고 쓴 것 때문에 그렇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죠. 이 더러운 싸움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썼느냐고 난리를 쳤지만 누가 봐도 그건 핑계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쓴 3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저러는 거였죠. 말도 안 통하고 인간 자체가 너무 치사하고 쪼잔해서 확 질려버린 저는 됐다, 그만 얘기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경제관념이 없다며 계속해서 툴툴거리고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제 가슴 속에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살면서 분명 부부인데도 남편이 참 치사스럽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욕심이 좀 많고 자기 것 챙기는 데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늘 제가 참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면서 정작 저희 친정에서 제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심지어 저희 친정이 저희에게 도움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그 이중적인 태도에 정말이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차가 2대 있는데요. 제 차와 남편 차 이렇게 각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된 중고 소형차를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좀 더 안전하고 넓은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아무래도 애도 크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차는 왜 바꿔? 지금 차도 멀쩡한데. 돈 아깝게 무슨 SUV야.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차값도 비싸고. 나는 반대야. 그래도 아이 안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차도 중고라서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슬슬 장고장도 나기 시작하고. 정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차 바꿀 여력 없어. 할부로 사는 것도 나는 절대 반대니까 당신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걸로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애초에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나오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 아껴가며 따로 모아둔 비상금과 적금을 깨서 보태기로 하고 부족한 돈은 제 카드로 할부해서 저 혼자 갚아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차는 5년 정도 됐지만 제가 워낙 깔끔하게 타고 다녀서 상태도 아주 좋았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시세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걸 팔아서 새 차값에 보태기로 했죠. 그런데 그 전까진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제가 차를 중고로 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께 제 차를 그냥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1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차가 너무 오래된 데다 최근 들어 후진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져가 보니 문제가 많아서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참에 다른 중고차라도 알아보시는 게 낫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마침 제가 차를 판다고 하니 그걸 그냥 자기 부모님께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미 시부모님께 수진이 차 곧 바꾼다는데 그거 엄마 아빠 타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까지 다 드려놨다는 겁니다. 제 차인데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차를 왜 당신 마음대로 부모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해?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아니, 어차피 당신 차 바꿀 거잖아. 그리고 그 차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나 나와. 우리 부모님 지금 차 너무 위험해서 내가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침 잘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거 중고로 팔 거고 그 돈으로 새 차 사는데 보탤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깟 중고차값 얼마나 나온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면서 이미 시부모님께 다 드린다고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그럼 자기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제가 언제 드린다고 했나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싫다고 버티니 저보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시부모님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낡은 차를 불안하게 타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불안하지도 않느냐면서 어차피 팔아봤자 푼돈 나올 거 그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남편의 행동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깝냐고요? 당연히 아깝죠. 제 돈 주고 산 제 차인데요.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며느리랍시고 시부모님한테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받아본 것도 없는데 멀쩡한 제 차까지 그렇게 공짜로 홀랑 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퇴직하신 후에는 마땅한 일 없이 집에만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딱히 두 분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으셨고 살고 계신 곳도 전세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양가에서 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자고 저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집에서 해올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저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도움 전혀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둘 다 정말 열심히 맞벌이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거죠. 받은 건 하나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에 해드려야 할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댁만 가면 외식비든 뭐든 저희가 무조건 다 냈고요. 각종 행사 때마다 두둑한 용돈에 비싼 선물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시댁 제사 준비할 때 필요한 장까지 전부 저희한테 목록을 적어주며 장 봐오라고 시키실 정도였으니까요. 뭐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도 바꾸실 일이 있으면 아주 은근슬쩍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 예, 우리 집 세탁기가 요즘 영 시원찮네. 빨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식으로 바꿔달라고 압박하시고요. 받는 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드려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많았던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시부모님께 그런 엄청난 고마움을 느껴서
멀쩡한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남편 놈의 그 이기적인 태도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30만 원짜리 밥 한 번 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여 저를 죄인 취급하더니 자기 부모님한테는 멀쩡한 제 차를 공짜로 홀랑 드리자고요.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처음 말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좋은 차로 바꾸자. 할부금도 같이 갚아나가면 되지. 라고 단 한마디만 했어도 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차 바꾸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선 그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부모님 챙길 때는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지 라니요. 저는 정말이지 그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바닥까지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로는 부부지만 끝까지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만 우선으로 챙기고 네 것, 내 것 철저하게 따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참고 희생만 하는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직접 제게 연락이 와서는 수진아, 네가 곧 판다던 그 차 말이다. 그거 그냥 너네 시아버지 타라고 주면 안 되겠니? 요즘 통차가 불안해서 내가 옆에 타지를 못하겠다. 라며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돈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구느냐. 시부모가 고장난 차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너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년이다. 별의 별 소리를 다 하시더군요. 마치 저한테 차를 맡겨놓으셨다가 다시 돌려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안 드리는 것처럼 저를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뭔가를 해드리면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안 해주면 그렇게 섭섭해하며 온갖 욕을 퍼부으시는 거였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시댁에 해다 날랐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안 해준다고 욕까지 처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해먹겠다 싶은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신우에게 2천만 원을 사업자금 하라고 빌려준 것이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저 몰래 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여동생한테 사업자금 보태랍시고 2천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대출까지 내서 빌려준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명의로 냈고 자기가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큰소리 치는데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한테도 은근슬쩍 같이 갚자고 할 건데 진짜 확 질리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갈라서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저희 집 복잡한 상황을 다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 안 하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서 남편 없이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집안일이며 육아며 거의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혹은 무슨 호구 노릇을 자처하며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왜 서운한 게 없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과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평생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안 해봤겠나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늘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눈 딱 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되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클 것 같았거든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살겠지. 결혼하면 원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애써 저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그 일까지 벌어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따질 것이며 아내 차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댁에 줘버리려고 한답니까? 게다가 제가 30만 원치 밥 한 번 샀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지는 지 여동생에게 2천만 원을 대출까지 해서 주다니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저 웬만하면 정말 꾹꾹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지만 한번 제대로 돌아서면 진짜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남편에게 정도 너무 떨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속상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왜 유지해야 될까 싶은 겁니다.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고 제 능력으로 저희 아이 1명 정도야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뭐 그리 큰 흠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댁에 돈도 턱턱 잘만 내놓는데 저는 고작 친정에 밥 한 번 산 걸로도 온갖 눈치를 보고 욕까지 먹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억울하고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 떨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진 거죠. 그렇게 굳게 결심한 후에 남편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죠.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을 하자고? 이혼이 장난이야? 그건 핑계고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돈 들어가기 싫어서 꾀부리며 발 빼려 하는 거 아니야? 라길래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네 부모님은 당신이 당연히 모셔야지. 그걸 왜 내가 모셔? 내가 당신네 집안 대리효도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야? 아니 며느리는 자식 아니야?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인 게 누군데? 말 나온 김에 나도 더 할까? 당신네 부모님이 당신을 키워줬지 나를 키워줬어? 그런데 왜 그 효도는 내 돈까지 합쳐서 우리 공동재산으로 같이 하려고 드는데? 그래,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하는 거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당신도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네 부모만 부모고 우리 엄마는 내 부모님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거야. 당신은 앞으로 당신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각자 그러자고. 당신 그거 평소에 엄청 좋아했잖아. 네 돈 내 돈 나누는 거. 서로 갈라서서 그렇게 살자고.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저보고 당신이 뭘 그렇게 시댁에 잘했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나 참,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잘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는 본인은 저희 친정엄마께 살갑게 자라는 신용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나요? 그딴 소리를 버젓이 짓거리는데 그나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고민마저도 싸그리 없어지더군요. 진짜 보면 볼수록 밑바닥인 인간이네 싶었습니다. 저런 지독한 이기주의자랑 내가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허세는 또 어찌나 많은지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다 자기가 나서고 돈도 척척 잘 냈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자기가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거 그 인간 혼자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인가요? 결국 저랑 같이 일해서 번 공동의 돈이잖아요. 같이 번 돈인데 왜 맨날 지네 식구들한테만 쓰는 건데요?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고작 그깟 중고차 한 대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 거냐. 신우가 일하는 거 좀 도와줬다고 이혼하자는 거냐며 저보고 아주 지독하고 매정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초에 네 돈 내 돈 철저하게 나누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건 바로 너라고. 그런데 온갖 핑계와 꼼수 써가면서 네 것만 챙기고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 거라고요.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또 아빠의 저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혼 결정을 확고히 내렸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 결국에는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남편 혹시나 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일방적으로 송금하거나 지출했던 내역들, 제 동의 없이 신우이에게 흘러 들어간 돈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이의 그 2천만 원을 저와 상의 없이 빌려준 것들.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의 시댁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증여 또는 부양으로 판단했고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낮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저는 재산도 지키면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도 물어줘야 하고 신우 사업자금 때문에 빌렸던 돈도 알아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고 그 후 남편은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구한 날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연부를 외던 전 남편은 정말 원하던 대로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 후 새로운 직장도 못 찾고 신우가 시작한다는 사업을 같이 했다는데요. 결론적으로 돈만 제대로 까먹고 신우랑 사이도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신우도 사업을 같이 하던 약혼남과 헤어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신우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신우는 남편에게 오빠 때문에 내가 파혼당한 거라고 서로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가족만 챙길 땐 언제고 이제는 좁아 터진 집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잘 되는 일도 없이 아웅다웅 사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줄 알았던 그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제 저는 그 멍청했던 호구 노릇을 완전히 그만두고 제 아이와 함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깟 밥값 30만 원이 아까워 길길이 날뛰던 남편 덕분에 오히려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으니 어쩌면 전화위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가족이 귀하면 아내의 가족도 귀한 줄 알아야죠. 큰 결심하고 그 쪼잔뱅이 남편과 갈라선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동안 눈치 보여서 못했던 효도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여실히 제 경험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기 마련이고 또 나쁜 때가 있으면 언젠가 해뜰 날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8년 전쯤 저희 집은 몹시 나쁜 때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대표의 횡령 및 투자금 관련 문제로 일순간 망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였죠. 그런데 그 시기가 참 안 좋았었어요. 저라도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저 역시도 그때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몸이 약해서 임신이 좀 힘들게 된 편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다니던 회사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센 편이었습니다. 야근도 많고 외근도 엄청 잦았고요. 임신 후에도 무리를 해서 일을 계속하다가 하마터면 유산이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경부 길이도 짧은 편이고 몸도 약한 편이다 보니 웬만하면 활동을 자제하고 계속 쉬어야 된다고 했고요. 회사에서는 휴직을 앞당겨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의 상의 끝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인데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 출산 후 1, 2년 정도 키우고 나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 저도 다시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까지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대출금에 생활비에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은 고정인데 수입이 없게 된 거였죠.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까지 태어나면 돈 들 일은 더 많아질 텐데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장을 급히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고 결국 급한 대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일을 구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몸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온몸이 성한 데도 없었고 잘 때는 끙끙 앓을 정도로 몸에 부처 있어요. 딱히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받을 여건도 마땅치 않아서 더 안타까웠죠. 시댁도 시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는 데다 잘 사시는 편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언니의 사정은 좀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4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건축 자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거든요. 직원들은 형부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작은 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부가 대표로 있기도 하고 매출도 좋아서 언니네 집은 여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형부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를 차고 다녔죠. 돈도 많아서 씀씀이도 컸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돈을 좀 잘 번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과 저희 가족을 종종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이든 저희 부모님 생신이든 형부를 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저희 집은 아예 안 오다시피 했거든요. 언니는 형부가 워낙 바쁜 사람 아니야. 고 잘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고 그때 온 식구가 다 모이게 되었어요. 조카 돌잔치 축하해주고 가족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 했죠. 그런데 형부가 저희 남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더군요. 임서방은 어떻게 갈수록 마르는 것 같아. 비쩍 골았어. 이런 비싼 호텔 연회장은 오기 힘들 테니까 왔을 때 많이 먹어도.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며 웃는 겁니다. 이런 비싼 호텔은 평소 오기 힘들 테니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부는 자주 만나서 친한 사이도 아니면서 자기가 더 잘 살고 또 손윗동서라는 이유로 저희 남편을 곧잘 무시했습니다. 임서방, 다니는 회사가 이름이 뭐랬지? 한성테크예요. 완전 듣보네. 거기는 직원이나 몇 명이나 있는데? 30명 정도 됩니다. 에휴, 그런데 다녀서 삼시세끼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어? 그 말에 남편도 민망한 듯 그냥 웃더라고요. 형부는 사람 깔보는 소리를 습관적으로 잘했거든요. 저는 듣기만 해도 짜증날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언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너네 형부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아니야.
언니 아무렇지도 않아? 저렇게 우리 집 식구들 대놓고 무시하는데? 무시 무슨 무시야.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너네 형부가 성격이 호탕하고 좀 직설적이라 그런 거지. 원래 회사 대표들은 좀 그래. 내가 보기엔 형부가 언니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돈을 워낙 잘 벌었고 그 덕에 언니도 좋은 차에 운동 다니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잘 살았거든요. 언니는 그 생활에 너무 만족하는 듯 했죠. 형부는 저희 부부랑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게 되면 아예 대놓고 아랫사람 대하듯 잘 그랬어요. 처제 아기 가졌다며? 네. 아휴, 두 사람 보는 걸로 애나 잘 키울 수 있겠어? 애 키우는 거 진짜 다 돈이야. 괜찮아요. 형편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죠. 철없는 소리 한다. 애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못 해줘봐. 나중에 원망 엄청 듣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돈 없으면 애는 안 낳아야 된다고 봐.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남편도 불쾌해 보이고요. 저희가 기막혀서 대꾸 안 해도 혼자서 잘도 떠듭니다. 나중에 애 낳고 나면 언니한테 육아용품 쓴 거 다 챙겨달라 그래. 괜히 기분 낸답시고 쓸데없이 돈 들여서 또 사지 말고. 없는 살림에 기분 낸다고 사대면 지금도 개털인데 더 개털된다? 우리는 진영이 키우는데 쓴 거 다 좋은 거 비싼 걸로만 샀으니까 그런 거 다 받아가라고. 형부의 말에 언니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내가 다 모아놨어. 너 형부한테 고맙다 그래. 우리 덕에 처제네는 애 거저 키우겠네. 육아용품 일부러 다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형부의 무시하는 말투를 듣자 하면 그깟 거 필요 없으니 안 받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참 볼 때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재수탱이다 싶었지만 정작 같이 사는 언니는 불만 없이 살고 또 왕래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 별다른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편이 실직 후 상하차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언니도 알게 됐거든요. 제부 요새 상하차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한다며? 일자리도 구하고 있긴 한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 일 하고 있어. 그거 많이 힘들다던데. 안 그래도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나 봐. 파스도 엄청 쓰고. 나도 보고 있음 안쓰러워. 형부한테 물어볼까? 혹시 형부네 회사에 자리 있는지? 언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저는 그냥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일했던 분야도 아예 다르고 우리 남편이 형부네 회사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일이야 배우면 되지. 괜찮아. 지금 이력서 여러 군데 내놨으니까 연락 오면 면접 보러 갈 거야. 하지만 며칠 뒤 형부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동서지간이라도 번호만 알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아예 없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죠. 임서봐,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일해. 힘들 때 돕는 게 또 가족 아니겠어? 남편은 형부의 제안에 고민했습니다. 상하차 일을 무리해서 하다가 허리까지 삐끗하는 바람에 또 한동안은 일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주 안 보는데도 대놓고 무시하는 성격인데 밑에서 일하면 얼마나 더 심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력서 낸 곳들에서 연락도 안 오고 취업도 쉽지 않은데 가볼까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일은 곧잘 하는 편이고 눈치도 빠른 편이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형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하면서요.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맙고도 짠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 전화해 이렇게 취업 자리까지 도와주셔서 고맙다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여태까지 일했던 분야와는 달라도 또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남편의 뜻이 그렇다 보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 남편 실직했다니까 챙겨주시는구나 싶어 형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조금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부는 회사 다닌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하루는 남편이 집으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만약 술자리가 있어도 전화도 꼬박꼬박하고 늦지 않게 귀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됐죠. 그런데 밤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술을 먹는다던 남편의 친구로부터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남편 친구는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요.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줬고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 친구가 남편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데리고 왔더군요.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인지라 저도 몹시 당황했죠. 남편을 겨우 눕혀두고 데리고 와준 친구에게 물을 드리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상균 씨.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어요. 저 사람은 무슨 술을 저렇게 많이 먹었는지. 제 말에 친구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기 재수 씨, 네, 재준이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가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긴 지 힘든 거 내색잘 안 하는 놈이니까. 뭔데요? 지금 새로 들어간 회사 있죠? 재수 씨 형부네 회사라고 했던. 네,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형부라는 사람 참 그렇더라고요. 왜요? 아예 재준이가 말 안 하죠. 네. 저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피곤해하고 좀 지쳐 보이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따로 저에게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어떻느냐고 물었을 땐 그냥 다닐만 하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속이 상했죠. 재준이네 회사 사장이, 그러니까 형부분이요. 회사에서 재준이 완전 개무시하나 봐요. 그 회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체계도 제대로 없다고 하던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재준이 부를 때 야야거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구분 없이 막 시키나 봐요. 자기 어디 나갈 때 기사 노릇도 하라고 한대요. 한 번은 재준이가 운전하는데 뒷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면서 아 좋네 기사 딸린 차에 이게 인생이지 임서방 안 입고 오면 너도 성공해 그러더래요. 재준이가 그날 속이 너무 상해서 혼자서 편의점에서 팩소주 먹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 주는 것도 일상이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툭하면 따로 불러다가 그 나이에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거 불쌍해서 내가 일하라고 했다는 소리도 잘한대요. 재준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하기로 했는데도 한 번씩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다면서 마음 같아선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남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집에서는 그런 내색 하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워낙 천성이 착하고 속이 깊은 데다 말수도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한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 쌓아두었다 생각하니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지간이잖아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형부라는 분. 재준이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먹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러다가 애 잡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지랖 넓긴 했는데 워낙 착한 친구인가 아니까 속상해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친구분은 그러고 나가셨어요. 저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봤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고 힘들었을까 참 말도 못하게 미안했습니다.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토록 참고 또 참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여보, 왜? 나 지금 늦어서 빨리 가야 돼. 오늘 회사 가면 형부한테 그만둔다고 해. 제 말에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딴 회사 다니지 마. 그리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집에서 일할 수 있어. 자기 새로운 회사 구할 때까진 일단 집에서 좀 쉬어. 무슨 소리야? 어제 상균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형부가 당신 완전 개무시한다며. 인격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하고.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상균이 그 자식은 왜 그런 말을. 섭섭하다. 친구한테도 하는 말을 정작 와이프인 나한테는 왜 못해? 당신 홀몸도 아닌데 걱정하잖아. 그래도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오늘 가서 말해. 이제 그만 다닌다고. 어떻게 그래. 이제야 일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
당신 속으로 골병 드는 것보다 나아.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형부도 진짜 너무한다. 이왕 취업시켜주기로 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일 가르쳐주고 일 다니게 하면 되지. 당신한테 그런 갑질이나 해? 참 진짜 너무하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내가 상균 씨한테 들은 거 이상으로 형부가 당신한테 막대하지? 안 봐도 비디오야. 당신이 별 문제 없이 회사 잘 다닌다고 했을 때 형부 성격에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참을만 해. 그리고 당장 취업 자리도 쉽지 않고. 아니야. 참지 마. 뭐하러 참아. 막말로 형부네 회사가 엄청 잘 나가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봉을 대단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도 완전 쥐꼬리에 허구한 날 야근해. 주말 특근까지. 됐다 그래. 그 정도 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어디서 사람을 그따위 취급하고. 오늘 가서 말해? 아니면 오늘 가지 말던가. 어떻게 그러냐. 일단 나 출근부터 할게. 나중에 와서 얘기해. 그렇게 남편은 헐레벌떡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저희의 상황이 갑갑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진짜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뭔 소리야? 저는 언니에게 지난날 남편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언니는 도리어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기껏 형부가 생각해서 일자리까지 도와줬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대표가 몇 마디 했다고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일 가지고 몇 마디 한 게 아니라 하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다잖아. 모욕이라니. 내가 들어보니 별말도 아니구만.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꼽주고 잡일시키고 기사노릇 시키는 게 그게 별말도 아니야? 일하는 건데 어떻게 좋은 것만 골라서 해. 임서방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이 그렇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뭐? 기껏 생각해서 일자리 소개시켜줬더니 실은 관도 챙겨줘도 난리야. 관둘 거야.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라고 했어. 그러던지 니네가 아직 덜 급했나 보다. 언니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속상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상황이 힘들어진 건 맞고 일자리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행동이 잘한 건가요? 그날 남편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오늘 얘기했어? 그만둔다고? 에휴, 어떻게 그래. 상균 씨가 한 말 다 사실이지? 남편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뭐. 당신 전에 회사 다닐 때 일 잘한다고 사장님이 따로 보너스도 챙겨주고 그랬었잖아. 우수사원으로도 잘 뽑히고. 당신이 얼마나 꼼꼼하고 책임감도 넘치는데 일 못한다고 형부가 그렇게 했겠어? 원래도 우리 집 아래로 보던 사람이니까 더 대놓고 그러는 거겠지.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날 건데 덜컥 내가 그만둬버리면 어떡해. 그 정도 조건은 다른 데도 구할 수 있잖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지. 말은 가족이라면서 그렇게 막말하고. 괜찮아. 사실 다니면서 나도 좀 힘들긴 한데 당신이랑 우리 꼬물이 생각하면 다 괜찮아. 회사 일이라는 게 어딜 가나 스트레스기도 하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싫어도 싫은 내색도 잘 안 하는 남편이기에 속으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꾸역꾸역 형부 회사를 더 다녔고 저는 머지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일이 생겼어요. 바로 형부가 저희 남편의 얼굴을 심하게 때리게 된 일이었죠. 남편은 안아골절로 전치 6주까지 나오게 됐고요. 상황 자체도 너무 기가 막힌데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형부네 회사에서 오래된 자재 재고가 자꾸 없어졌고 형부는 누가 몰래 자재를 빼돌려서 파는 것 같다고 의심했대요. 그러다가 형부 회사에서 오래 다녔던 한 직원이 저희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답니다. 저희 남편이 오래된 재고 파악을 자주 했었고 창고 정리하느라 야근도 자주 했었어요. 수량이 제대로 안 맞아서 한번 정리해서 형부한테 보고할 거라고 저한테도 말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직원이 형부에게 몰래 찾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밤늦게 자재 실은 트럭을 타고 가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형부는 저희 남편에게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어디서 이딴 짓을 하냐고 했고, 저희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세우지 말라고 도저히 못 참겠고 그만둘 거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자기 자리 와서 짐 챙기는데 형부가 다짜고짜 와서는 저희 남편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는 겁니다. 주변 직원들도 안 말리고 저희 남편도 속수무책으로 맞았다고 하고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와 남편은 진단서 떼서 경찰서로 가 형부를 고소했습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남편이 도둑놈이라고 자재 훔쳐간 거 신고해놨으니 증거만 잡히면 바로 고소할 거라고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형부네 회사의 자재를 빼돌린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워낙 형부와 오래 함께한 직원이라서 그 직원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하지만 그 직원이 몰래 재고를 빼돌린 건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거라더군요. 저희 남편이 수량이 안 맞는 자재에 대한 재고 조사를 자꾸 하니까 거슬렸던 그 직원이 형부에게 남편이 범인이라고 자기가 한 짓을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하지도 않은 일로 형부에게 얼굴이 골절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거고요. 저는 형부가 너무 괘씸해서 합의도 해주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나 형부가 그 사이에 진절머리 나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오해가 있었고 풀렸으면 됐잖아. 너 이제 애도 있는데 심보 그렇게 못되게 쓰지 마. 심보는 누가 못되게 썼는데. 그래서 기어코 합의 안 하고 너네 형부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잘못했으면 콩밥 먹어야지. 진짜 못됐다 너. 그 다음엔 형부가 저희 집에 아예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저는 애랑 둘이 집에 있었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형부 같으면 문 열어주고 싶겠어요? 처제 말 참 섭섭하게 하네. 내가 무슨 범죄자야? 가만히 있는 저희 남편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 입장에선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참나, 진짜 너무하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났죠. 누가 누굴 거뒀는데요? 맞잖아.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길래 우리 회사 들어오게 해주고 월급 주고. 근데 내가 실수 좀 했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군다고? 형부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시네요.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기는 하세요? 그 말에 형부가 허 하며 비웃더라고요. 처제, 됐다 그만하자. 합의해주는 걸로 너네가 갑자기 무슨 갑이라도 되는 줄 알아? 뭐라고요? 갑이요? 그래, 없이 사는 것들이. 준다고 할 때 합의금 넉넉히 받아. 집도 무슨 거지 같은 데 살면서. 형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너무 괘씸해서 저는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형부나 언니나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하기 싫어서 뻗대는데 정말 끝까지 너무하더군요. 그런데 제 결심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저 몰래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좀 봐주라고 합의해주고 적당히 넘어가 달라고 하셨대요. 큰 사이 범죄자 만들 수는 없지 않냐면서 가족끼리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합의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니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남편에게 전화하셨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그러시니까 결국 합의금 받고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다 끝난 뒤 저한테 합의금을 주며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괜찮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도 마음 편하진 않았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덮고 지나가자고요. 합의금은 저한테 주면서 잘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말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 입장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언니가 내내 앓는 소리하고 큰 사이 범죄자 만들 수 없으니까 저희 남편을 설득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언니네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참 서운하더군요.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등 떠밀려서 합의를 해준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언니와는 아예 연락을 끊게 됐고 친정 부모님과도 연락을 거의 안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그 일이 아주 큰 상처였거든요. 그 후로 천만다행으로 저희 집 사정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실직했던 회사들보다 훨씬 크고 조건도 좋았죠. 남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 언니가 회사를 열게 되면서 오픈 멤버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남편에 이어 저도 일을 했고 그 당시 남편이 취미로 사두었던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여윳돈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는 집도 작은 빌라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주식에서 번 돈으로 제 차도 바꿔주었습니다. 남편과 저 매일이 바쁘고 정신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전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이제 곧 우리 꼬물이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언니는 아예 연락을 끊었었고 친정 부모님과는 기념일 정도에만 간간히 연락을 했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그 일 가지고 아직도 꿍하니 하셨지만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간간히 엄마를 통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언니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씩 살림살이가 풀리고 있었는데 도리어 언니 집은 갈수록 안 좋아지더군요. 형부가 무리해서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제대로 말아먹었다고 했거든요. 엄마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돈 많다고 맨날 뻐기던 사람 아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나 안 궁금해 언니네 어떻게 사는지.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너는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그러니? 내가 듣는다고 해서 뭐 도와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사는 거지 뭐. 알아서 안 하겠어? 너네 언니는 하루가 멀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 몰라요. 어쨌든 나 지금 좀 바빠서요. 하율이 사진 좀 보내줘.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돈 많다고 뻐기고 자기는 성공한 사업가니 어쩌니 하더니 참 꼴 좋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형부네 사업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망한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부자들도 앓는 소리 잘하니까 그냥 좀 휘청이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엄마에게 다시 언니네 집 얘기를 들었을 땐 형부네 사업은 이미 쫄딱 망한 뒤였습니다. 빚을 감당 못해서 형부의 회사를 헐값에 매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선 저도 적잖이 놀랐죠.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진 건가 싶고요. 나중에야 듣게 됐지만 형부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집까지 나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조카랑 친정에서 지낸다고 했고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하나 싶었죠. 빚쟁이들이 저희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언니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언니는 서류상 이혼까지 해야 했고요. 그러다가 엄마 폰으로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냐고요. 6년이나 인연 끊고 산 언니지만 그래도 언니기에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언니는 얼굴도 너무 상하고 얼굴도 엄청 고단해 보이더라고요. 6년 전 저나 남편을 깔볼 때는 참 얄미웠지만 이제 와서 힘들어진 언니를 보니 마음이 말할 수 없게 착잡했습니다.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사 갔다며? 아파트로. 좀 됐어. 너 이사 가는데 언니가 뭐 해준 게 없었네. 미안해.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해주긴. 이사 간 지가 언젠데. 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너네 형부가 뭐에 씌인 건지. 원래 하던 사업이나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호텔 사업 해볼 거라면서 빚까지 내서 끌어쓴 거야.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동업자 말에 꼬여가지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업자란 사람 순 사기꾼이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너네 형부가 내 얘기 콧등으로라도 듣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다 무슨 소용이겠어. 결국 이렇게 됐는데.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아까 보니까 차도 좋은 걸로 바꿨더라. 아, 하율 아빠가 내 차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엄마한테 들으니까 제부 옮긴 회사도 잘 다니고 주식으로 돈도 꽤 벌었다며? 뭐 좋겠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미안해. 너나 제부한테. 됐어. 지난 일인데 뭐. 저기 있잖아. 혜연아. 응? 언니는 한참이나 망설이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목요일 저녁에 너네 형부 여기에 잠깐 들르기로 했거든. 형부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며. 그래서 몰래 오는 거야. 근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많이도 필요 없어. 한 500. 아니 300이라도. 너네 형부 지금 숨어서 지내는데 돈이 좀 필요한가 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세가 많아서 몇백짜리 양주도 잘만 마시던 형부가 이제는 몇백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처지에 몰래 돈을 구하러 와야 된다니요. 언니가 너무 민망해하면서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웠죠. 알겠어. 내가 융통해 볼게. 근데 언니, 형부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냅둘 거야? 그럼 어떡하니? 사채 같은 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방법 있지 않아? 그런 거 좀 찾아봐. 언제까지 저렇게 냅둘 거야? 그러게. 일단 알겠어.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 맞아서 골절까지 된 적이 있다 보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단박에 싫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돈은 자기가 들고 간다고 처가댁인데 그동안 너무 안 갔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언니에게 전했고 친정 부모님도 오랜만에 저와 남편, 아이까지 가는 거다 보니 반가워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돈을 뽑아왔고 오랜만에 저희 친정에 가게 되었죠. 늦은 시간에 언니는 형부와 톡을 계속 주고받는 듯 했고 형부는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형부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6년 만에 본 형부는 정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덩치도 크고 얼굴에 기름기도 많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었는데 그때 본 형부는 살은 다 빠져있고 머리도 까치집에 옷도 엄청 허름해져 있더라고요. 언니는 형부를 보고 살이 더 빠졌다고 울먹거렸죠. 언니가 밥 먹고 가랬는데 형부는 여기 오래 못 있는다고 그것들이 기막히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밥 먹을 시간 없어. 돈은? 그때 저희 남편이 형부에게 갔어요. 잘 지내셨어요, 형님. 형부도 저희 남편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 형부에게 드렸어요. 이거 저희도 주식이랑 예적금으로 묶여 있어서 500 정도 융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닐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는지 저도 좀 알아볼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돈 봉투를 보더니 형부가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몹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형부가 왜 500밖에 안 되느냐고 할 줄 알았어요. 6년 전 형부의 성격을 아니까요. 하지만 형부는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울더군요. 그때 자네 얼굴 때리고 무시해서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네한테 잘하는 건데. 형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엎드려 우셨고 저희 남편도 그런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언니도 미안하다며 울었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때는 너무 괘씸하고 얄밉긴 했지만 그렇다고 언니네가 이렇게 망하길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형부는 미안하다고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돈을 챙겨 나갔죠. 언니도 울고 조카도 울고 저나 남편도 심란한 기분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실은 나 여기 온다고 한 거 좋은 마음 아니었어. 형님 제대로 망했다고 하니까 어디 그 꼴 좀 보자는 마음도 있었어. 나 그렇게 무시하더니 얼마나 망했을까 궁금했거든. 근데 막상 형님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나 그때 불러주는데 없었을 때 형님 회사에서 도움받은 건 맞잖아. 그 후가 어떻게 됐든 그건 진짜 고마웠거든. 남편은 착잡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별도 없다. 자재 빼돌린다고 의심받아서 그렇게 맞아놓고.
그땐 참 속상했지. 내 딴에는 잘하려고 노력한 건데 오히려 의심만 사고. 그때 형님이 나 무시한 거 솔직히 나도 열받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망했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없거든. 계속 저렇게 도망 다니실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내내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고 다니고 마지막엔 폭력까지 당했음에도 형부를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 남편.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여전히 친정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형부랑은 간간히 연락하나 본데 한 번씩 그렇게 찾아오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언니에게도 말해주었죠.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요. 지금은 힘들고 막막해도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살자고 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며 일갈했던 형부. 6년이 지난 뒤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참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주변을 둘러볼 줄 알고 또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